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수산자원연구소가 샤워실을 만들어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불법 방류하다 담당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년이나 배수시설을 거치지 않은 하수가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갔지만 연구소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샤워실을 만들어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불법 방류하다 관할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배수 시설을 거치지 않은 하수가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기관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아란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수산자원연구소 관리동. 사무실 한켠에 세탁기가 놓여 있고 바로 옆에는 샤워실도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듯 세탁 세제와 목욕용품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부 직원들이 수시로 세탁이나 목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생활하수를 처리해야 하는 배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불법 시설물, 하수도법 위반으로 관할구청에 적발됐습니다. 샤워시설이 설치돼 있던 방입니다. 지금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서 나온 물은 우수관에 거쳐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 같은 생활하수 무단 방류는 자그마치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바로 옆 휴게동에 멀쩡한 세면시설이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편의를 위해 시설을 만들고 사용한 겁니다. 민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관할구청은 지난달 말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주문금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불법으로 설치한 거를 원상복구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구소 측은 지난해 10월 직원 면담에서 이 문제를 알고서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가지고 저게 있으니까 원래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면담하다가 알았다고요. 여름철만 썼다 하더라도 수십 톤 가까운 오수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측은 3년 전 있었던 일이고 당시 관리자가 퇴직했다며 직원 징계 등 추후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급습을 당했을 때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런 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 KBS 부산은 오늘부터 지역 응급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부산 응급 의료 체계의 지역 격차를 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일 구급차를 요청하는 다급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항전망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다치셨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2분. 사건이 발생한 가덕도엔 구급 활동을 할 안전센터가 아예 없었고 가장 가까운 녹산 신호안전센터는 마침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이런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30분 이렇게 걸릴 때는 이제 그 환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응급 환자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우리 가덕도에는 많이 사시니까 노인분들은 응급을 또 요하는 일이 많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조사를 보면 부산 강서구에서 30분 내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인구는 전체의 2.4%입니다. 100명 중 2명꼴로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부산 지역은 30분 내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처할 의료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강서구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더 전문적인 응급 대처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주민의 관내 응급실 이용률을 보면 대형 병원이 많은 서구는 78%,
해운대구는 51%에 달했지만 강서구와 사구는 0%였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사각지대가 부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계속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의료 분야가 뭔지 그런 걸 해서 그 의료기관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 동네별 격차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된 피의자 김 씨가 제출한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경찰은 어제 저녁 김 씨가 살던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방조.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김 씨와 약속한 사이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포된 남성이 실제 우편을 발송했는지, 수신처는 어디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외부위원 등이 참석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피의자 김 씨와 공범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당정 여부는 비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범죄심리분석관 심리분석 등을 통해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전원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의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해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송을 요청하면서 의료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다며 이는 국내 지역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또 여야는 특검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여당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의 국민인재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정황근, 박문규, 김완섭, 이기순 등 현 정부 전직 장차관 4명도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특검법들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은 자기 모순이라며 신속한 재표결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진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들은 민주당은 제2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6호 인재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인공위성 도요셋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 황정화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어제 5.18 민주묘지와 선영을 참배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이준석, 금태석 신당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내일로 예정된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4사람이 만날 것으로 보여 어떤 교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담합을 했다는 건데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집값이 얼마까지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담보 인정 비율 LTV입니다. 지역별로 정부가 상한선을 설정하지만 그 상한선에 얼마나 근접하게 설정하는지는 은행의 재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 비율을 상한선 내에서 가급적 낮게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최근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4대 은행이 담합을 벌였다고 잠정 결론 내고 검찰이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른바 정보 교환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1년에 한두 차례 LTV를 정하기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LTV를 비교적 높게 결정하고도 다른 은행들의 추세를 고려해 낮춰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202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정위 제재 의견에 대해 은행 측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유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이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태영 측의 첫 번째 자구안이 이행된 셈인데 그러나 실제 워크아웃 개시 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보도 이병도 기자입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의 잔여분인 890억 원을 오늘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체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이행됐다고 태영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블루원 지분의 담보 제공과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 사이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자구 계획도 이른 시일 내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TY홀딩스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추가 자구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 측은 아직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정부와 채권단, 한국은행 등은 간담회를 갖고 태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 측이 자구안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 계획을 보고 11일로 예정된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 유럽 해상 운임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우회하다 보니 운송 기간도 또 연료비도 오른 건데요. 문제는 유럽연합은 부산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주요 교역국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선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저희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험이 어떤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홍해 쪽으로는 그리고 스웨즈 쪽으로는 저희는 항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운송 기간도 연료비도 배 이상 써야 합니다. 우회함으로 인해서 약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항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기름도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척당 하루에 한 150톤 정도를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한 척당 열흘이면 1,500톤에서 이 때문에 부산 유럽 해상 운임은 지난 한 달 동안 1,100달러 선에서 2,400달러 선으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상된 운임으로도 배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업체들이 재고를 좀 많이 안 갖고 가요. 다 적기에
부품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납품이 길어져 버리면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기고.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에서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액은 23억 4,100만 달러. 미국 수출액과도 비슷하고 중국 수출액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교역 비중이 큽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산 지역 수출입 제조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우주개발을 총책임질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 출범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송현중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9달 표류했지만 임시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거쳤기에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우주 경제 비전의 중심은 이제 우리 경남도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인 경남. 힘겨웠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과시화되면서 하위 법령 정비와 인재 영입 등 개청 준비 작업에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자,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2년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쉬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검진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검진율이 떨어지면 사망 위험은 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째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커피를 직접 내리고 카운터도 혼자 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안내를 받았지만 시간 내기가 힘들어 결국 검진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받고 좀 바쁘기도 했고 가고 싶은데 제가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손해가 많이 생기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죠. 연세의대 연구팀이 국가건강검진 대상 420만여 명을 분석해보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진 때 유급휴가를 받는 직장인과 비교하면 미검진 비율이 7배 높습니다. 이런 검진 포기는 질병과 사망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보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검진율도 저조했고 사망률은 더 높았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권유하는 정도가 또 다르다. 당국은 건강검진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영업자들은 검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OTT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주인공 배우 스티브 연이 한국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이 드라마는 작품상과 여우주연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오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냅니다. 이후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스티븐 연이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I'm just the recipient of a long line of compassion and love and protection and
goodwill. So I appreciate this.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이 드라마는 외로운 현대인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작품상과 여우 주연상까지 석권했습니다. 배우 오영수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나무 조연상을 받은 뒤 2년 만에 전해진 희소식입니다. 스티븐 연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아왔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스티븐 연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I'm a respectful but skillful and at times aggressive driver. I live in LA. 스티븐 연은 올해 에미상에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어 배우 이정재 씨의 수상 이후 다시 쾌거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자, 새 첫날 일본 노토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규모 5.0이 넘는 여진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번 지진은 31년 만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지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동해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수님 한번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불안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지만 늘 주의해야 된다. 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노토반도가 일본의 이제 서쪽 지역인데 중부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런지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흔들림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우리 대부분이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일본의 서쪽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지진 해일이 시작되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20세기 이후에만도 한 4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중에 2번은 1983년도에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한 6m 정도의 지진 해일이 있었고 93년도에도 규모 7.8의 지진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한 3m 정도의 지진 해일이 발생하고 피해도 발생했었어요. 83년도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실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건물이나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그리고 역사 기록을 봐도 이런 기록들이 꾸준히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 85cm 지진 해일 이게 실제로는 더 높게 느껴지겠죠 체감할 때는. 그렇죠. 그 바다가 이 물이 밀려서 들어오는 거를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반도 부근 동해 해저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산, 울산에 지진 해일이 도달한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또 전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거기서 지진 해일이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한테 전파가 된다 그러면 짧은 거리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 1643년에 그리고 1681년에 사람들이 지진을 많이 느끼고 지진 해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월 1일에 발생한 지진을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진 해일이 또 관측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동해안 가까이에서 지진이 나고 그 지진 해일이 우리한테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뭐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주변 해역에서도
규모 6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뭐 10분, 20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냥 특이한 일이 한번 생겼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 작년에 그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언제든지 우리도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과학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지진이 어떤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최소한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이거를 세 가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만으로는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과거의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진이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단층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우리가 미리 조사할 수 있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예측이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그 강진에서 지켜볼 것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 계측기가 고장 나서 이제 뭐 기시다 총리가 원전 질의를 피한 것도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원전의 안전성 특히나 뭐 불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 원전은 안전한 거야 뭐 이런 걱정하게 되죠. 그렇죠.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위급 상황에 취해야 되는 행동 요령들이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고 원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대피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경로, 도로가 유실돼 버렸어요. 또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고 계측하고 계측한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계측 장비 자체가 고장나 버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든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해 놓은 매뉴얼들이 사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사용 핵연료 저장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물 400여 리터가 나갔다는 보도도 있어요. 실제 기름띠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일본 지역의 이 원전 피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관련된 발표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우리 원전 시설에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011년도에 돈을 보내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미덥지 않은 사건들도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특히나 동부산 쪽에 초고층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예측 안 되는 부분까지도 또 예측을 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2016년에 경주에서 2017년에 포항에서 이렇게 크지 않은 중규모 지진이었거든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는지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거에 이미 세워놓은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진 해일 경보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연구를 교수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쭉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존 창작 공간과 달리 장애 작가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즉 베리어풀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작 공간 도구에는 장애, 비장애 작가분들이 각각 4명씩 8명이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창작공간 도구가 다양성과 포용성의 창작활동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가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협동도 하고 있는데 늘 외로워하던 저에게 예술활동으로 이어진 친구가 생김과 동시에 작가로서의 동행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저를 위로하고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저희 친구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모두가 저입니다. 저희 감정들과 상황들을 담아낸 저를 의인화한 캐릭터들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작업실을 유지하기에는 청년 작가로서 좀 빠듯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는 관리도 해주시고 지원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점이 사실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창작 작가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거스르는 작가로 남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기나 있어가지고 관람하는데 진짜 다채로운 재미를 주었어요. 네, 실제로 기차 타고 KBS 부산방송 천국 이슬 김기태 기자와 박영심 작가가 제작한 연속기획 목소리 5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에 선정됐습니다.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과 비주류 등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울타리 너머 구성원들의 삶을 들여다본 기획보도로
공동체 자유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시료 습도는 30%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온 오늘과 달리 내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며 오늘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부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곳곳에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2도, 양산이 영하 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8도에서 9도 안팎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선 너울이 갑작스럽게 밀려오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주 후반부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특혜를 등에 업은 이송이다.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지역의 의료 기술을 폄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논란이 지방을 향한 편견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지방 의료의 현실을 슬퍼해하는 건지, 한 정치인의 얘기처럼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를 슬퍼해하는 건지, 본뜻이 무엇이든 모두 안타깝게 느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센텀 SKB 아파트 입주민 일동 150만 원, 약수암 연합회 심은정 회장회 회원 일동 100만 원, 동래시장 상인회 10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협의회 홍수이회 회원 100만 원, 영도구 미광 마린타워 주민일동 195만 3천 원, 주식회사 영진종합전기 대표이사 박진철 1,000만 원, 화명동 대림타운 입주민일동 300만 원, 거제 2차 현대홈타운 입주민일동 100만 원, 불경 유협 회장 김동원회 회원일동 1,000만 원, TGS 홀딩스 영남사업단 부산센터 직원일동 100만 원, 주식회사 하성 200만 원, 주식회사 OKTNT 대표이사회 직원일동 50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